최근 미얀마와 태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며 두 나라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지만 단 하나의 선택이 국제사회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피해국 중 한 곳은 도움을 받지 못하자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나라가 그들의 손을 뿌리쳤고 그 결정의 이면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 올해 26살, 프랑스 리옹 출신의 대학원생입니다.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정의로 설명하는 걸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왜? 어떻게? 그 이면엔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떤 나라의 결정이 세계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담긴 진심은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었어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조용함에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아주 낯선 선택 때문이었죠. 런던에 도착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학부를 마치고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로 오게 된 건 저에게 꽤 큰 결단이었거든요. 세계적인 외교 이슈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런던은 그 꿈에 가장 가까운 곳 같았습니다. 제가 수강한 수업 중 하나는 재난 외교와 국제협력이라는 세미나 과목이었어요. 매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분쟁을 주제로 각국의 대응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는 수업이었죠. 담당 교수는 오랜 외교관 출신으로 실제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는데 교수님이 꺼낸 첫 문장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번 주는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둘 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지진 소식은 몇 주 전 뉴스에서 간단히 접했지만 그 피해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무너진 마을과 고립된 이재민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보다 참혹했어요. 규모 7.7의 지진이라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2011년 일본 대지진보단 약했지만 1995년 고베 지진보다는 훨씬 강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건 피해 규모보다 대응 현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원 내역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두 국가에 동시에 지원을 보냈고, 특히 일본은 빠르게 구호팀까지 파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만 2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했고, 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주석도 없이 표에는 태국 옆 칸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인 줄 알았어요. 혹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거나 발표는 했는데 정리된 자료에 빠진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로선 한국은 태국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묘한 의문이 떠올랐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K-팝이나 영화, 화장품 정도가 떠오르는 정도였죠.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선택은 뭔가 이상했어요. 딱히 한국이 태국과 원수지간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단호하게 외면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응답 없음이라는 글자,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한국의 반응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외교관계,
재난 대응 사례, 과거 협력 내역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들이 꽤 놀라웠어요. 한국은 그동안 국제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였더라고요. 일본 대지진 때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쓰나미에는 대규모 구호물자를 보냈으며 튀르키예 지진에는 수백 명의 구조팀과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어딘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런 한국이 태국만 빼놓고 미얀마에만 지원을 했다는 게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 금요일엔 조별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조 학생 한 명이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윤진이었고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번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윤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단순하지 않다니 도대체 어떤 복잡함이 있는 걸까요? 제가 몰랐던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이 보여준 낯선 외교적 선택. 그건 어쩌면 이번 학기의 시작보다 훨씬 더 큰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미얀마와 태국 둘 다 똑같이 고통을 겪었는데 왜 한국은 한쪽만 도왔을까? 그리고 왜 그 결정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담담하게 이뤄졌을까? 저는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외교적 판단력, 그리고 그 판단의 배경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지원의 유무보다 누군가의 선택하지 않음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그 선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 저는 그 답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업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결정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국제정치 수업에서 언급된 하나의 표 한 줄짜리. 미얀마만 지원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마음속에 잔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넓게 움직이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뉴스 기사 위주로 훑기 시작했어요. BBC, 로이터, 알자지라 같은 주요 매체에서 다룬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은 구조팀을 파견하고 1억 달러에 가까운 지원을 제공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네팔의 지진, 그리고 가장 최근엔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수백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과 구조 인력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외교를 펼치는 국가는 흔치 않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국의 정치체제, 외교적 관계, 그 당시 한국의 국내 상황까지. 특이했던 점은 국내 사정이 안 좋을 때조차도 한국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3년 한국 남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멈칫했어요. 이런 국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외교 기록이 아니라 맥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LSE의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조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한국 외교에 대한 논문들을 추천받았어요. 그중 하나의 문장이 유독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다. 지원은 한국이 가진 힘의 상징이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원이라는 게 단지 선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다시 교수님의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는 지원했지만 태국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의도된 공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붙들고 태국과 한국의 최근 외교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마주한 건 태국 내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의 확산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비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문화 마찰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특정 사건들을 계기로 불매운동으로 번졌고 실제로 태국 내 한국 브랜드 광고 철회 사례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교적 거리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 총리의 외교 노선 변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태국 정부는 한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고 군사적, 경제적 연계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건 태국 총리의 한 발언이었어요. 내 혈관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 발언은 외교적인 맥락에서 매우 강한 신호였고 당시 한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시에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태국은 한국 내 불법 체류 태국인의 송환 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행정적 마찰로 이어졌어요. 단순히 외교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국가 간 신뢰는 금세 금이 가는 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교수님이 말한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이번 결정은 감정적인 복수도 아니고 냉정한 실리만 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였어요. 상대가 진정성 없이 다가온다면 자신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겠다는 신호였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를 느낀 건 한국이 여전히 미얀마에는 지원을 했다는 점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제외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지키되 외교 전략까지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절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궁금한 학생이 아니라 이 이슈에 몰입한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잊지 않는 나라 같았어요. 그들이 받은 대우를 기억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항상 말보다 조용했고 감정보다는 맥락에 따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한동안 그저 낯선 나라였어요. 프랑스에서 자라며 들어온 한국은 K-팝과 드라마, 그리고 몇몇 유명한 뷰티 브랜드로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그렇게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고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라기보단 그저 떠오르는 문화 강국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그 인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얀마와 태국에 동시에 발생한 대지진, 그리고 한국의 선택. 단 한 나라에만 손을 내민. 그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외교 전략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있는 나라였어요. 특히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본 건 단지 지원의 금액이나 규모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도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자국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언론에 내세우기보단 조용히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한국은 100명 넘는 구조대를 파견했는데 현지에서 그 구조대가 밤낮 없이 구조 작업을 하며 노수까지 감수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고 이건 단순히 경제력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가치와 철학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당시 한국도 자국 내에서 대형 산불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주도 인근과 강원 지역의 산림이 불타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대피까지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의 재난에 먼저 손을 내미는 걸 보고 저는 멈춰서게 됐어요. 그런 결정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윤리 기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태국은 달랐어요. 태국은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내비쳤고 마치 그들이 지원을 받을 권리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어요. 물론 지진 피해를 입은 국가라면 누구나 도움을 바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태국은 그보다 더 당연하게 여긴 듯 했어요. 오히려 과거의 협력이 계속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이번에 제외된 사실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주는 쪽의 외교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는 지원을 받는 나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주는 쪽의 입장이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왜 도움을 줄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비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지원은 하나의 전략이고 동시에 메시지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관계에 신뢰를 남기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은 그동안 정말 많이 줬어요. 수많은 재난 지역에 돈과 인력을 보냈고 그 안엔 자국민들의 기부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 도와줄 만큼 도왔고 이제는 선택적으로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라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한 신뢰 위에 쌓이는 거라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거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구조대의 자원봉사로 나서고 SNS를 통해 정보와 도움을 확산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국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가 정책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국가나 기관이 먼저 나서고 시민들은 그 뒤를 따르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는 그 흐름에 발맞추는 느낌이었어요. 그 문화가 전혀 낯설고도 신기했어요. 이런 면모를 가진 나라가 태국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뢰를 잃었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거나 냉정한 일이 아니란 걸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도와주는 쪽이 신중해졌다는 건 결국 외교가 감정이 아닌 판단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런 판단이 무자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면 저는 오히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외교가 이기적인 이득 계산에서 출발한다면 너무 삭막하지만 한국은 이득보다 균형과 기억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퍼즐은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졌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기억력이 강한 나라. 그동안 자신이 받은 대우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조심스럽게 상대를 대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태국을 돕지 않은 건 감정이 아니라 메시지였다는 걸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제 시선은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외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고유한 윤리 감각 위에 세워져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신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외교를 가능하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어요. 전날 밤까지 정리했던 한국의 대응 자료들이 아직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머릿속엔 다시 한국이라는 퍼즐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떠도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 그어진 한국의 조용한 선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말 보고서를 정리할 시간이었지만 그 전에 제 스스로 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먼저 정리하고 싶었어요. 외교라는 건 책에 나오는 이론이나 도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의 세계라는 걸 이번에 처음 체감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선택이 실리 외교의 전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도울 곳은 돕고 거리를 둘 곳은 두는 그런 계산된 판단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수록 한국은 단순히 이득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지키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튀르키예 지진 당시 한국은 구조팀과 의료진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인력을 보냈고 그중 일부는 현장에서 노숙하며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도 산불로 자국 내 재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국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런 선택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나 이미지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특히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그 나라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돕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를 고려하면서도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나라였어요. 오전 내내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보고서의 큰 틀을 잡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의 주제는 분명했어요. 외교는 신뢰의 선택이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지금 외교가 단순히 경제 협력이나 군사 동맹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짧은 입장문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양국 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한 결정. 불과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는 정말 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을 쓰기 전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들과 그 질문을 따라가며 마주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택들, 그리고 그 이면에 깃든 조용한 의도를 찬찬히 되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나라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절대 그 감정을 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나라. 하지만 동시에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어떤 항의도 없이 조용히 등을 돌릴 줄 아는 나라. 저는 그 침묵의 선택 속에 담긴 단단한 기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정치나 외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의 기억에서 비롯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인 복수도 아니고 냉정한 계산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택은 관계란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원칙을 다시